자, 중대부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단원 금융환경과 합리적 소비 첫 번째 주제인 글로벌 시대의 경제활동과 금융거래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금융환경과 합리적 소비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글로벌 시대의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즉 국경을 초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활동이 어떤 의미와 어떤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개개인과 국가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제인 이제 합리적 소비에서는 가계의 경제활동 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합리적 소비는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생활과 신용관리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지급수단들과 저축수단을 살펴보고 신용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부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여러분들 교과서 136페이지에 있는 생활의 발견부터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큰일이야.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어. 미국 금융위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경제활동에 국경선이 없단 말이야. 근데 넌 무슨 일 있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나 봐. 당장 대출 이자를 갚을 일이 막막해. 어떡해.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했어야지. 이처럼 오늘날에는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경제 교류가 일상화되었다. 특히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 경제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하여 계획적인 자산 관리와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들 교과서 137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차단한 채 자국 혼자서 묻은 상품의 생산과 수요를 담당하는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하는 북한만 하더라도 인근의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 경제적 교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삶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국제 교류가 굉장히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가 되는데 이런 이제 국제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천연 자원들이죠, 그렇죠? 그런 천연 자원들의 차이가 있고요. 자본이라든지 기술의 어떤 수준 차이, 그리고 상품 시장이 어떤 크고 넓음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독자적인 생존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교역을 서로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입니다. 단순히 이제 상품이라든지 그런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어떤 노동이라든지 오늘날에는 뭐 환경 규제, 뭐 지적 재산권과 같은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의 국가 간 이동이 매우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거래의 세계화까지 더해져서 금융자본이 국가 간에 매우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죠. 뭐 우리나라의 은행을 외국계 자본이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우리나라 연기금이 해외에다가 어떤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거래가 오늘날에는 국경을 넘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세계화가 나타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른바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어떤 전환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자유로운 무역을 즉 자유무역을 어, 이른바 확대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즉 이 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적인 협정이에요. 즉 이 가트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관세를 낮추자
물론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도 낮추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관세를 낮추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반적 협정에서 WTO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계를 하나의 자유로운 시장으로 묶어서 그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기구가 바로 이제 WTO 체제입니다. 즉, 전 세계 시장의 통합이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자. 이것이 바로 이제는 WTO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즉, 단순히 관세를 낮춰가지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에는 이른바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갖다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WTO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제 통합 기구 아래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세계화 과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런 이제는 WTO 체제의 등장과 같이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은 어, 우리 개인과 그리고 또는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첫 번째로 이제는 개인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는 개개인들은 이제는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국산품만 애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도 같이 선택의 어떤 리스트에 넣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질 좋은 상품을 보다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투자도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겠죠. 외국계 은행에다가 금융 상품을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이제 투자기의 확대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긍정적인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밝은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국경을 넘어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어, 이른바 경제적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즉 경제적인 규모가 작지만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커다란 자금이 우리나라에 한번 들어왔다 빠져나가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즉 외국의 투기 자본이 활동하게 되면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을 때 뭐 주식이라든지 환율 같은 것이 어떤 크게 변동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른바 이제 투자상의 손실을 끼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음, 세계화의 어떤 이제는 개인적인 영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도 이제 교과서 139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세계화가 국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른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게 되다 보면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즉 이른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른바 기업의 경쟁력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기업 혹은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냐?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가 있겠죠. 기술이 떨어지게 되고 어, 가격 낮추는 것에 실패하다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른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어떤 약한 산업, 이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유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유치 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도태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 기업들,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이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살아남게 되겠지만, 개발도상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선진국의 어떤 격차를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는 더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른바 전 지구적인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다 보면 경제적인 마찰 등이 늘어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을 하려고 하는 국가와 자유무역을 하려고 하는 국가 사이에
어떨 때는 경제적 다툼 같은 것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관세를 낮춰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입 규제를 완화해라 하는 식의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뭐 이제는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는 140페이지에 보시면은 미국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의 어떤 이제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 탐구활동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이른바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는 그 미국의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소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미국발 금융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음,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모기지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을 때까지 이제 빚을 갚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모기지 업체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보통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 기간을 길게 잡기 때문에 따라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기지 업체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초로 해서 일종의 어떤 이제 증권 같은 걸 발행을 합니다. 그런 이제 증권을 이른바 이제 투자은행, IB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은행들 대표적인 이제는 그 투자 회사들, 투자 은행들이 뭐 메릴 린치라든지 JP 모건,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이런 이제는 그 기업들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함으로써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된 건데 이런 이제는 그 은행 모기지 업체들이 이제 투자 은행에다가 이런 증권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은행은 이 증권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다양한 금융상품, 즉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라든지 보험사와 같은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이제는 유동화 또는 뭐 증권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단계별로 거쳐가는 거죠. 그렇죠? 단계별로 거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거 이제 유동화 또는 증권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금융 자산이 초기에 이제 담보를 잡았던 집, 즉 집의 가치는 100원짜리 있는데 100원짜리인데 여러 유동화와 어떤 이제는 그 증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치가 400원, 500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는 그 버블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모기지의 어떤 이제는 수십 배, 수천 배로 확대되는 문제가 나타나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어떤 이제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 부실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즉 개인 금융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비우량 채권들을 샀다가 그것이 이제는 부도가 나게 되면 이른바 이제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동화 과정에서 관련 금융자산이라든지 손실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는 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 확산되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거래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앞다퉈서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현금 확보 움직임이 과열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더 경색되고 사소한 사건에도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장 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그 미국발 금융 위기의 어떤 이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모기 시장이 부실화되고 미국 전체 어떤 이제 경제 금융 위기가 폭락을 하게 되니까 뭐 흔들리게 되니까 그런 미국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즉 우리는 미국에다 많은 상품을 갖다가 수출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수입하기도 하죠. 특히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달러에 어떤 이제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그렇게 이제 미국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이제는 그 금융 자산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이제 불안이 나타나게 되겠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그 미국 투자자들이 어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다가 투자했던 어떤 음, 자산들의 가치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실물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많은 어떤 이제는 연쇄적인
타격이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금융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들 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우리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미국의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그 세계화된 시대의 어떤 이제 부정적 영향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